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이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50조 손실보상을 두고 당대당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위 구성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의 쓴소리도 하고 그리고 특검에 대한 입장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고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는 직격 발언을 했거든요.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 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런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조금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던 그러나 지금은 실망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께 우리가 최소한의 도의를 다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닙니다. 우리 기재부의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좀 현장에서 좀 직접 체감을 해보시면 지역 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와 같은 거의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네, 많은 의석을 준 민주당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자. 면책특권 국회의원 그것도 좀 빼자. 그리고 특검은 조건부 특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는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만 정책 결정하지 말고 현장 목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하고 처음 만나잖아요. 그동안에 성남시장 2번, 경기도지사 1번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국회의원들을 밖에서 보다가 안에 들어가서 보고 아 이렇게 현실이 다르구나. 본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에서 4년마다 300명씩 뽑으니까 네.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24시간을 미친 듯이 일할 거라고 예. 국민들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 달쯤 처음으로 저렇게 작심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정도 국회의원들과 직접 만나면서 선대위의 회의도 나가보고 그러고 난 소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일반적으로 국회가 지적받던 문제인데 대선을 앞두고는 좀 더 기민하고 민첩하고 국회의원들이 각자 선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후보가 없더라도 후보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께서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대선 기간 중에 후보 뒤에 서서 후보 옆에 서서 사진 많이 찍는 의원들 치고 일 제대로 하는 의원들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안 거. 저것도 아주 그 실전을 통한 경험이죠. 이제 국회의 쓴맛이 저것뿐이 아니라는 거 예. 아시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국회가 정말 힘이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국회의원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홍남기 부총리가 실세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여야의 대권 후보가 다 국민들에게 좀 더 돈을 돌려드리자, 낸 세금을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50조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더 드려야 된다. 너무 어렵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야 후보가 그러니 홍남기 부총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또 국간지기의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살림 살다 보면 늘 애들도 엄마를 욕하잖아요. 엄마는 늘 아끼려 그러고 아빠는 주라 그러고. 그게 사실 가정이나 정부나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은 늘 선거연대를 하냐 마냐 이런 건데 그 핵심 키워드가 비례위성정당이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민주당이 먼저 나선 건 아니고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인가 미래한국당인가 먼저 위성정당을 만든 대응이었지만 그래도 정의당에 대해서는
두 당이 거대 예. 정당이 잘못한 거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원칙대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면책특권도 저는 늘 주장합니다. 네.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거고 지금 무슨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포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 의원들도 반대를 많이 하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면책특권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라고 막 폭로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대체로 저 방향은 정치개혁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크게 세 가지 대목인데 네. 저는 첫 번째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지나치고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왜곡이다. 그 대통령이 정기국회가 열리면은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시정 연설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냐면 5월 달부터 각 부처에서 쭉 편성을 해와서 그걸 기재부가 종합을 하고 넣을 것 빼고 해가지고 청와대하고 상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대통령이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한테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왜 하냐고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부겸 총리마저도 이거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딱 찍어가지고 아 홍남기 당신이 항복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러면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니까 청와대에다 대고 예산 편성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왜 만행이 들어갑니까? 아니 한 나라의 부총리가 만행을 하려고 예산 편성하지는 않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 그리고 경제 기조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하는데 그것을 만행에 비교한다? 저는 이제 저런 이재명 후보의 발언 때문에 뭔가 예. 이재명 후보가 좀 폭력적이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서 만행은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90% 77%를 깎았다에 대한 그 거기에 입장에 대해서 말할 때 만행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아니 예산을 깎는 게 왜 만행이냔 예, 말이에요. 만행은 미쳐서 무리한 짓을 하는 게 만행인 거예요. 그 만행이라는 표현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부의 부총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들을 만행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저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니 정부에 얘기하세요. 대통령한테 얘기하시고 저는 그 태도가 맞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두 예. 번째로 예를 들면 면책특권 문제 있잖아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헌법 4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의회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명예훼손과 관련돼 있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개헌 조항이기 때문에 개헌안 발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현재 현행 헌법 하에서도 그러면 국회 내에서 엄하게 처벌하시면 되잖아요. 의원직 탕실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조항 반드시 삭제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개헌 문제가 나오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 특히 이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져야 된다. 예외 조항을 둘 거예요, 당연히. 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특검 문제도 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주로 이재명 후보가 초점을 맺힌 것은 왜 지금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까지 대장동의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이것을 설계한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에서 특검을 계속 거부해온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나 고발사주 특검까지도 받겠다. 그래서 쌍특검 하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고발사주 특검 지명하시고 우리가 다른 야당과 협의해가지고 대장동 특검 지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그럼 민주당에서 특검 빨리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을 빨리 상설특검법에 공조하든지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를 전부 다 뭐 남의 문제이고 남의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우선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뭐 예산 과정 그 중에서도 지역화폐를 저렇게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지나쳤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흥분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조금 순화된 언어를 정치권은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국민의힘 쪽이 보면 뭐 단어 하나 가지고 뭐 막 계속 공세를 하시던데 뭐 그 일부 국민에겐 효과가 있을 테니까 계속 하시더라도 이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 토론을 보신다면 말은 좀 순화하면 좋겠다 이런 교훈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책특권 관련하여서는 뭐 저 말씀은 잘한 지적이다라는 말씀이고 앞으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수렴하면 좋겠다는 말씀이라 좋은 말씀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건 헌법 개정 사안임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니까 민주당이 촉구하는 저 형식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검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특검을 안 받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해 왔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특검 받겠다, 좋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조건은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야가 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검찰 수사 끝나고 하자. 이건 여야 공통 얘기니까 검찰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수사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특검을 잘 선정해서 특검하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늘 걱정이 박영수 특검이 그래도 특검 중에 제일 나았다고 평가받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은 뭐 그 가짜 수산업자한테 외제차 받은 거 시인했고 그 인척인가 누가 화천대유에서 100억 받고 딸은 화천대유 근무하고 아들은 그 인척의 자회사에 또 근무하고 뭐 특검 가장 촉망받던 특검이 그런 식으로 되니 대한민국에 누가 특검할까 이런 걱정이 솔직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특검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와서 예. 흐름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고발사주 특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왜 특검을 합니까? 공수처가 수사 잘하면 되지. 그건 사안이 간단해요.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공수처가 빨리 마무리하면 되고 고발사주 특검 말고 굳이 쌍특검을 받으시고 싶으면 두 가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윤우진 봐준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특검. 윤우진 전 세무서장.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 연루 의혹 혹은 그 연루를 나중에 검찰이 은폐할 때 관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요 의혹. 예, 요 의혹이 특검감이죠. 그런데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족에 대해서는 요구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대장동 특검 하시고 그 특검 범위를 부산저축은행 1,155억 그게 시드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드머니부터 시작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당대 당으로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단 이번 제안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런 제안을 할 때 이재명 후보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겠다. 이 자세면 대화조차 안 되겠죠. 네.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50조 자영업자 두텁게 지원하는 거 이게 논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두텁게 지원받았을 때 국가가 있구나 나에게 그리고 정치가 있구나 이것도 느껴질 테고 당장에 두텁게 지원하면 도움도 되고 근데 세부적인 건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선별 지원이라는 건 어떻게 하더라도 지난번에 80%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려다 결국 88%까지 올라간 게 그 경계에 경계에서.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자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 포기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50조 두텁게 자영업자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자세여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제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가 아니고요.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가 25조에서 50조에 해당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집권을 하게 되면 50조 예산을 가지고 정말 두텁게 지금 그 자영업자들, 뭐 영업을 못한 사람들, 또 제한을 받은 사람들, 또 손실을 받은 사람들, 이거는 지금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공약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기재위의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정부 예산 중에서 만약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같으면 그러면 실제로 정부의 세목을 어떻게 세출 조정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면 지금 논의할 게 아니면 그럼 나중에 그러면 추경을 편성할 것인지 이런 걸 논의를 하면 근데 갑자기 후보가 만나가지고 뭘 논의하자는 거예요. 후보가 얘기하자는 것은 본인의 공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구체적인 과정들,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하고 세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상당히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양 후보가 만나서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차피 양 후보가 이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이번에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정부 입장을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만약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건 뭐 내년에 집권하는 분들이 집권해가지고 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만나는 게 나쁩니까? 만나서 대화 좀 하고 그러세요, 두 후보들 좀. 그리고 여야 대표도 좀 자주 만나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좀 자주 만나고 국회의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저녁에 그러지 마시고요. 그 무슨 지금 방역이 조금 풀렸다고 뭐 10명씩 12명씩 모여서 술 드시고 폭탄 좀 마시고 으쌰으쌰하고 사진 찍고 이것 좀 하지 마시고요.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좀 국회의원들끼리 초선들끼리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이 있는데요.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있어요. 여기 초선 의원 10명이 민주당 선대위에 대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판의 성명을 냈네요. 빠르고 날렵하고 활력 있는 조직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 중심의 선대위, 뭐 몇 선 이런 중심의 선대위 말고 외부 인사 많이 영입해서 좀 넓히자 이렇게 말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뻔한 얘기. 그런가요? 근데 왜 그럼요. 그럼 이 시점에서 그런 성명을 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충정이겠죠. 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정말 여기저기 열일합니다. 본인이 지금 사선이죠, 우상호 의원이. 그런데 본인이 유튜브까지 열심히 하더라고. 예. 저런 분은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제안하고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왔냐.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 사실 그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겠죠. 근데 우선 첫째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보다 좋고요. 예. 그런데 저 의원들은 나는 뭐를 했나 좀 돌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 이미 지지자들은 한 달 전부터 이 얘기했던 겁니다. 예. 지지자들이 어머 저런 메모드 선대위를 꾸리고 정말 일할 사람은 어디 갔어? 다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후보 혼자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그 이재명 후보가 국회 영선인 데다가 그리고 뭐 총리를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변방에서 그 성남시장 하면서 스스로 지지율을 쌓아왔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오직 본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와서 검찰과 언론과 기득권 세력과 총 맞섰는데 의원들 왜 안 도와주냐? 이게 지지자들이요. 한 달 전부터 요구한 거예요. 예. 한 달 후에 초선들이 반응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당 쇄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 잘 치를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제가 아예 공개적으로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네. 지금 청년들 마음 얻겠다. 그리고 2030 어쩌고 그리고 자영업자 마음 얻겠다고 여야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디다 대고 하세요? 언론에 대고 하시죠. 너무 뻔한 방식 아니에요? 그냥 지역구 249개 지역위원장이 다 있습니다. 현역이든 아니든. 예. 하루에 20명씩 2030 지역에 만나시고요. 자영업자 20명씩 만나세요. 만나서 정말 듣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영업자들이나 청년들의 한이 뚫릴 김이라도 보일 거다. 맨날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저의 제안
이런 제안 다 좋은데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 이런 폐기 좋은데 이 폐기를 20명씩 지역에서 청년들 만나시고 20군데씩 가게 들어가서 좀 도시죠. 예,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여야 의원들이 다 이렇게 하면 여야를 떠나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이 아직 난항인데요. 먼저 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해서 공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우리 정당이 정상 궤도를 이탈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을 때 늘 소방수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한번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나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일체 아무것도 몰라요. 네, 들으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공개 구애를 했는데 김 전 위원장의 답변은 조금은 애매모호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별로 애매모호했다고 듣지 않았고요.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어제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뭐 총괄 선대위원장을 사실상 수락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한두 가지에 대한 점들이 아직 매듭이 안 된 것이 아닌가, 미묘한 지점이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뭐 곧이어서 나올 얘기입니다만 이제 사무총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한기호 총장에서 권성동 비서실장으로 교체하는 얘기를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연쇄적인 이동이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총괄본부장을 최종적으로 안 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대위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급 뭐 4-5명과 관련해서 조금의 이제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역량을 구하겠다. 그것은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항상 그 도움을 구하겠다, 이런 자세를 표현했고, 더더군다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좌하겠다, 이런 표현까지를 써서 이 상황에서 무슨 뭐 김종인 위원장님이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고, 아마 이제 그 선대위 구성이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대략 지금 뭐 한 이번 주말 그 전에는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빠르면 아마 내일 모레 정도에도 선대위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선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 후보 간에 이견이 있고 뭐 서로 이렇게 그래서 그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 이런 보도 있는데 많이 그러면 그 수렴이 됐나 보죠? 언론에서 그거는 좀 지나치게 어떻든 기사를 쓰셔야 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부각시킨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일단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무에 대해서 총괄 우선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앞서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대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데, 사실은 후보가 그렇게 얘기해서 기민하게 대응 못한다라고 하면 선대위 체제를 후보가 원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개선할 게 뭔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 사무총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무 우선권을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 모든 시스템을 대선을 이기는 방식으로 한다. 그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사무총장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재정 이런 문제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사무총장이 당 조직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주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몇몇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제 조직책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나중에 선거에 있어서 뭐 사람들을 영입하는 데 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최고위원회가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이제 후보나 선대위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사실은 이제 영입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당의 사무총장은 대단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과거에도 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도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통령 후보 시절도 대통령 후보가 선정된 다음에 사무총장은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들을 그렇게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갈등은 갈등이죠. 근데 갈등이 봉합될 것이다. 후보 중심으로 이 말씀이고 네. 누가 뭐래도 후보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민주당의 경우는 그냥 윤관석 총장이 계속 하고 있고 그게 논란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뭐 인선을 고집하지 않는데요. 그냥 열심히 다 합해서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엔 과거에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못 빌린다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IMF가 터져서 나라가 사실 경제가 거덜났어요. 그걸 DJ가 복구하는 과정에 정말 애를 많이 썼죠. 국민과 함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병준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만났고 예. 그 자리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라는 단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기사는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위원장이 한다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은 없는데 총괄선대위원장과 상임선대위원장은 뭐가 다르지? 이런 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늘 제가 아주 오는 길에 희한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예. 천공이라는 분이 김건희 씨 등장 시기라는 유튜브를 올렸더군요. 천공이요? 천공 맞죠? 그 예전에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난 토론회에 나온 토론회에 나왔던 윤석열 후보의 멘토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분이 네. 김건희 씨의 등장 시기라는 유튜브를 올렸더군요. 예. 그래서 제가 드는 걱정은 이런 겁니다. 박근혜 때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있었는데 최순실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혼자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걱정이. 예. 예, 저 혼자. 제가 그리고 약간 걱정이 과하기도 해요. 네. 늘 이쪽 저쪽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 그 걱정을 덜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권성동 의원이세요. 네.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탁 임명했고 예. 동시에 사무총장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거론되면 이분은 이제 비서실장보다 사무총장이 지금 양측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주일에 가장 핫하고 뜬 인물은 권성동 의원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이제 뭐 오늘 아침까지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돼서 뭐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는 한기호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었는데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도 안 하고 그렇게 언짢음을 표시했던 것 같은데 그날 또 최고위원회의에 윤석열 후보도 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 만남에서는 어느 정도 좀 풀렸나 보죠.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네. 점은 뭐 그 천공이라는 분이 저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금 뭐 윤석열 캠프나 선대위와 관련해서 그분과 관련한 뭐 영향력 이런 부분들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든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여러 가지 말실수를 하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절제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상승 국면에 있어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네.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은 뭐 김종인 위원장님이 됐든 뭐 권성동 비서실장이 됐든 또는 당에서 조언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후보가 빠르게 이 경선 때의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 그것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의 이 선거 캠페인은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정확히 불만을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제 이제 오후에 만나서는 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중요한 사실은 대선 때는 저도 뭐 제가 이제 직접 그 핵심에 참여해서 겪어봤습니다만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예. 대선 후보가 당이나 또는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 또 선대위의 주요 관계자들하고 일상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 어떻든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후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시스템적인 의사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요한 분들이 존중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권성동 사무총장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네. 권성동 의원한테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든 뭐 이준석 대표든 뭐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기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의 뜻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윤관석 총장으로 그냥 갑니다. 네. 이럴 수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양쪽이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뜬 인물이 권성동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네. 근데 개선된 것도 있고 좀 봐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후보를. 예를 들면 광주에 사과하러 간다고 했다가 호남에서 폭탄주 돌리고 12명이 사진 찍고 사진 찍은 사람 1명 있으니까 방역 위반한 것 같아요. 예. 13명이니까. 어느 언론도 이걸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선 참으로 부러울 거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그렇다고 이런 게 되풀이 되면 사실 방역과 관련하여 윤석열 후보가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게 언론이 봐줘서 그래요.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어딘가 가서 12명 사진 찍히고 찍은 사람 하나 있으면 방역 위반이잖아요. 그럼 언론이 난리가 났을 것 같고 또 거기서 폭탄주까지 돌렸다고 하면 또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님은 늘 회동할 때 술이 안 빠지시네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호남을 찾았던 윤석열 후보 이렇게 좀 술자리를 가진 것이 알려지면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번 사안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윤 후보 입장에서는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 어렵게 찾아간 호남 지역이고 특히나 이제 뭐 광주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제 목포에 가서는 이 과거에 소위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했던 동교동계 인사 중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참석한 것 그런 속에서 이제 뭐 누구는 뭐 숫자가 있으니까 빠지시고 이렇게 할 처지가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후보나 특히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선대위에서는 그런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써야죠. 정치 선배가 이렇게 또 한 잔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정치 선배입니까? 처음 만난 분들이에요. 생년부지의 분들이고요. 중요한 건 거기 가신 분들이 일부는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쇼를 한 건데 쇼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방역 위반은 안 걸려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 난을 윤석열 후보에게 줬잖아요. 근데 대화가 전 보는데 약간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건강 문제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뭐 이번 선거 공정하게인가 중립적으로 치러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윤석열 후보가 냈잖아요.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그거는 잘 낸 메시지라고 봐요. 네. 사실은 전통적으로 야당 후보들은 굳이 그렇게 현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습관, 뭐 우리 만화님, 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 한국 남자들의 이제 습관 비슷한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떻든 그 정부에 대해서도 선거에 대한 엄정 중립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철희 수석도 또 잘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관련한 그 지금 내각의 장관들이 지금 거의 다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지적을 할 만한 지적을 했고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후보들에게 다 주잖아요. 대통령이 일단. 네. 그리고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갔으면 안 줬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근데 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몇몇 의원, 비판하는 의원들 그 추석 설 선물을 안 보내셨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보내셨는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제가 어제 면밀히 그 답변율이라든지 뭐를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가 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사람을 이렇게 FGI를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임기 중에 나가서 대통령을 배신하고 야당 후보로 가서 지금 이게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솔직히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는 조금 그런 차원은 뛰어넘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일단 후보가 됐으니 체력 안배를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 진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품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